네, 여러분은 지금 광주형 3대 뉴딜 대강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강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인 만큼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김성환 국회의원님께서 그린 뉴딜에 관해 강연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또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부득이하게 온라인 강연으로 준비했습니다. 조금은 아쉽지만 사실 실제로 만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아쉬운 대로 오늘 또 줌 화상 시스템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광주의 대전환이 시작됩니다. 인공지능 중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디지털 뉴딜.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그린 뉴딜. 그리고 획기적인 노사 상생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중심의 휴먼 뉴딜. 한국판 뉴딜의 가장 선도에서 광주형 3대 뉴딜이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그린 뉴딜 분과위원장이자 2050 탄소 중립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실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김성환입니다. 제 고향이 여수 고문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 빛고울 광주에서 이런 강의를 첫 번째로 맡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앞서서 우리 이영섭 시장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광주가 한국판 뉴딜, 그러니까 디지털, 그린, 휴먼 이 세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 그린 뉴딜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2050년 탄소 제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 광주는 2045년까지 그러니까 5년을 앞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광주가 만약에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데 아마 광주가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우 기대가 큽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대략 한 50분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왜 그린 뉴딜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되는지, 그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각 분야별로 바꿔야 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광주의 시민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평소에는 주로 서울 노원구에서 살고 있는데요. 서울이나 광주나 최근에 굉장히 추웠습니다. 보통 추위보다 훨씬 더 많이 추웠는데요. 기후위기라고 하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라고 해서 따뜻해질 것 같은데 겨울이 왜 이렇게 춥냐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한겨울에는요 북극의 얼음이 굉장히 두텁게 얼어서 북극에 소위 이제 팬 현상이 있어서 찬 공기를 위로 빨아들여야 그 온대지방에 있는 나라들이 덜 춥습니다. 그런데 한여름뿐 아니라 한겨울에도 북극의 얼음이 얼지 않으면 북극의 소위 제트기류 현상이 없어져서 찬 공기가 흐물흐물 이렇게 지구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추운 거죠. 그러니까 기후위기라고 하는 게 따뜻해지는 것뿐 아니라 한겨울에는 더 차지고 한여름에는 더 온도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기후위기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호주는 1년에 6개월 정도 산불이 났었고요. 작년 여름에 시베리아, 그러니까 한여름에도 굉장히 추운 그런 시베리아 바로 아래에서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가는 대한민국보다 더 더운 현상도 있었고요. 중국도 굉장히 비가 많이 왔고 한국도 작년에 54일간 역대 최장마가 있었죠. 이게 대체로 많은 과학자들은 기후위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게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로 받아들이게 된
2020년이었습니다. 마침 불행한 일이긴 합니다만 작년 1월 달부터 코로나가 전 세계를 엄습했죠. 이 원인이 여러 가지라고 얘기합니다만 우리 인간이 자연의 파괴를 너무 심각하게 하는 것 때문에 자연의 역습이라고 하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아마 올 가을 정도까지는 가야 이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해결될 거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세계는 3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것만큼 굉장히 큰 위기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목숨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저 앞에 우리 인류가 있고요. 또 코로나19가 우리 인류에게 굉장히 위협을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또 경제 위기가 매우 심각해서 대한민국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상어 이빨처럼 보이는 거 있죠. 코로나 위기 때도 우리 인류가 굉장히 힘이 들고 있는데 만약에 이 기후 위기가 현실화된다면 지금 코로나 위기보다 거의 100배에서 1000배 정도 더 큰 위기가 온다는 것이 그냥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 많은 과학자들이 그런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기후 위기를 어떻게 막을 거냐,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위에 좀 진한 파란 선이요, 우리 지구의 60만 년 동안의 이산화탄소 농도 그래프입니다. 그 밑에 조금 흐릿하게 보이는 회색 선이 지구의 온도 그래프입니다. 지구는 60만 년 동안 단 한 번도 이산화탄소 농도 기준으로 280ppm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밑에 온도 그래프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같이 내려갔죠. 근데 맨 끝에 저 빨간 점 보시면 어느 순간부터 이산화탄소 농도 그래프가 꺾일 줄 모르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점이 언제냐면 산업혁명 시기입니다. 산업혁명과 같이 이산화탄소 농도 그래프가 올라가는데요. 그 밑에 톱니처럼 되어 있는 작은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저게 킬링 곡선이라고 하는 건데요. 하와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와이는 거의 이 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굴뚝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거의 없는 지역인데 그곳에서 1958년부터 이산화탄소 농도를 쭉 측정해 왔던 그래프인데요. 저희가 자세히 보시면 칼날처럼 되어 있죠. 저게 매년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도 이제 최근에 417ppm까지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450ppm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과학의 경고인데요. 저게 왜 톱날처럼 저렇게 되어 있냐? 이게 전문 과학자들의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지구 북반구에 한여름에 나무가 많이 자랄 때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니까 이산화탄소 농도 그래프가 약간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지구 북반구에 가을이 와서 낙엽이 지면 이산화탄소를 다시 내뱉으니까 그래프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렇게 반복하면서도 그 추세선이 현재 417ppm까지 와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화면이 지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이죠. 우리가 보통 태어나서 두 가지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태어난 동네, 내가 광주에서 태어나면 광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애향심이라고 하죠.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특히 뭐 한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하면 애국심이 불타오릅니다. 애향심, 애국심을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를 더 가져야 합니다. 그 하나를 더 가져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흔히 애구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구가 굉장히 커서 이것은 우리가 함부로 해도 괜찮을 것처럼 느끼는지 모릅니다만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지구 행성은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먼지와 같은 곳에 생명체가 살고 있고요. 그 생명체가 지금 현재와 같은 찬란한 문명을 만들어갔죠.
근데 그 지구 행성이 지금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는 게 지구에게 현재 남아있는 기후 시계인데요. 6년 11개월 남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구의 온도를 산업혁명 이후에 현재 1도씨가 올라갔는데요. 늦어도 1.5도씨 이하로 막아야 되고 이산화탄소 농도 기준으로 보면 450ppm까지가 마지노선이고요. 다시 360 내지 350ppm까지 다시 낮춰야 되는 게 우리 인류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고, 그것은 77억 인류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남아있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제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6년 11개월입니다. 7년 남아있습니다. 그 7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매우 급박한 과제가 참 많이 있는 거죠. 이 길로 만약 가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 거냐. 앞에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우리 은하에 속해 있습니다. 이 우주는 137억 년 전에 빅뱅과 함께 시작했고요. 우리 지구는 46억 년 됐습니다. 그 속에 생명체는 38억 년이 됐고요. 우리 인류는 20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지구촌에 5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가장 마지막 멸종이 공룡이 멸종한 6,700만 년 전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기후위기를 막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 6번째 멸종이 우리 인류 때문에 생길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 그냥 과한 얘기가 아닙니다. 6번째 멸종의 주인공이 인류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일, 그것이 그린 뉴딜이 해야 될 숙제이기도 하고 탄소 중립을 해야 될 목표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엄청난 얘기이죠. 이 문제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작년 7월 14일 날 소위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셨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크게 3축으로 이루어져 있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휴먼 니들에 해당되는 사회안전망, 이 3축으로 한국을 일종의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그리고 탄소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선언한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10월 달에 국회에서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의 탄소 중립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기후위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가장 앞서 있던 유럽연합, EU가 작년에 2050년까지 유럽의 모든 국가들은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목표를 발표를 했고요. 그때만 해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좋은 목표이긴 하지만 가능하겠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 가을에 중국이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중국이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하겠다고 했고요. 또 가까운 일본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무렵에 우리 대한민국도 세계에 굉장히 많은 무역과 경제의 이 경제를 함께하는 나라로서 국가에 대한 책임, 지구사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어야 되겠다는 뜻으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죠. 그 직후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올 1월 20일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될 텐데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굉장히 강력한, 거의 유럽에 버금가는 탄소 중립에 대한 대통령 공약을 가지고 있어서 과거에는 국가별로 목표가 달랐습니다. 특히 중국과 미국이 이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태도가 굉장히 달랐는데요. 최근에는 유럽, 중국, 일본, 미국, 그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이 기후 위기를 인류의 생존의 문제로 보고 있으면서 이 탄소 문제가 굉장히 주요한 의제가 되어버렸죠. 조금만 숨을 멈추시고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문명사적으로 한 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가 문명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크게 2번의 문명사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10,000년 전에 농업혁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50년 전에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농업혁명은 황하나 이집트나 이런 곳에서 일어났죠. 그때 문명의 주인공은 중국,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은 석탄을 쓰고 기차를 만들면서 진행이 됐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게 1829년에 영국의 리버풀과 맨체스터 시티 사이에 기차가 처음으로 다니게 됐던 것, 그게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1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은 영국이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보통 자동차와 석유를 예로 듭니다. 그 2차 산업혁명은 상징적으로 1908년에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미국에서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됐죠. 2차 산업혁명은 그런 면에서 그 주인공을 미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50년 탄소 중립을 얘기하는데요. 그 탄소 중립은 그 산업혁명의 가장 큰 기반이 됐던 석탄과 석유를 사용하지 않고 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를 사용하는 그런 새로운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과 결별된 새로운 혁명을 얘기하는 거죠. 이 혁명의 주인공은 누가 될 거냐?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단언컨대 대한민국이 그 새로운 문명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이유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어느 나라보다 새로운 문명을 빨리 받아들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죠. 그 빨리빨리라고 하는 문화가 있고요. 이 녹색혁명의 핵심이 소위 그린 뉴딜이고 태양광, 풍력, 그린 수소 이런 부분인데요. 이거는 일종의 새로운 제조업 분야입니다. 이 제조업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예를 들면 독일, 한국 이런 나라들입니다. 한국의 제조업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든지 새로운 문명에 저는 대한민국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은 3년, 4년 전에 촛불혁명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진실로 옳다면 굉장히 빠르게 그 방향으로 함께 가는 그런 공동체 문화의식을 가지고 있죠. 이런 점 등등을 보면 우리가 농업혁명과 1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은 되지 못했지만 새로운 녹색혁명의 주인공은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그 중에서 광주는, 빛고울 광주는 이 녹색혁명이 굉장히 중요한 중심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업혁명은 석탄과 석유, 철도와 자동차 뭐 이런 산업적 기반이 있어야 되는 반면에 녹색혁명은 태양이 주는 에너지, 그것이 햇빛이 될 수도 있고요, 바람이 될 수도 있고요, 파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인데 이런 에너지를 빛고울 광주는 가장 먼저 그것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녹색혁명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죠. 좋은 지도자, 그리고 성숙한 시민, 그리고 그것을 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인데요. 그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디지털 요소와 결합된 그린이 함께 연결이 되면 얼마든지 그 중심에 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 도표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소위 2050년 혹은 2045년까지 탄소를 제로로 만들려면 얼마나 줄여야 되냐인데요.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약 553억 톤의 이산화탄소량을 줄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냐? 약 감이 안 오실 텐데 대한민국은 대략 7억 3천만 톤의 이산화탄소량을 지금부터 2050년까지 줄여야 합니다. 저기 표에서도 보이시는 것처럼 색깔이 칠해져 있는데요. 그게 각각의 영역입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실까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 도표를 이해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에너지 흐름도입니다. 대한민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소위 에너지 수입국이죠. 우리가 수입하는 에너지의 총량이 1년에 대략 180조에서 200조 원 정도 됩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이런 걸 이제 주로 수입을 해서요. 산업에서 가장 많이 쓰고 발전에
그 다음으로 쓰고요. 그리고 수송, 자동차 등에서 쓰고요. 건물에서 쓰고 기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 에너지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총량이 대략 한 7억 3천만 톤 정도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광주가 중심이 돼서 대한민국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국가, 탄소 제로 국가로 간다고 하는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1년에 180조 원 내지 200조 원의 에너지를 수입하지 않고 그 자체를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 생산 국가로 바뀐다는 뜻이겠죠. 대한민국 광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구체적인 과제를 보면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하기는 만만치 않은 과제들입니다. 산업, 전력, 수송, 건물, 농림축산, 그리고 자원순환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요. 모든 것을 다 에너지를 바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우선 보통 다이어트부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서 최대한 에너지를 아껴 쓰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7억 톤 정도 중에 약 40%는 에너지 다이어트를 통해서 절감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햇볕과 태양과 같은 재생에너지 혹은 그린 수소를 만들어서 그것을 대체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가장 중요한 게 발전 분야입니다. 발전은 그동안 우리가 신경을 안 써왔죠. 그동안은 대한민국이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 대규모 석탄 발전소, 그리고 곳곳에 있는 LNG 발전소를 통해서 그동안 전기를 공급을 받아왔습니다. 크게 불편하지 않았죠. 이게 기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 석탄 발전소와 LNG 발전소는 그 생산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이산화탄소를 발생하고 있고 이게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저기 보시면 자주색하고 녹색이 석탄과 LNG입니다. 맨 아래에 있는 게 원자력인데요. 저 그래프를 중간에 있는 파란색으로 대부분 바꿔야 합니다. 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로 바꿔야만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 분야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게 소위 석탄 발전소입니다. 대한민국에는 60개의 석탄 발전소가 있고요. 그 중에 30개는 충청남도에 있고 나머지는 좀 흩어져 있습니다. 이 석탄 발전소를 빨리 줄이는 게 기후위기, 그린 뉴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데요. 유감스럽게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허가를 내놓았던 게 우리 문재인 정부에 지금 추가로 지어지고 있는 게 몇 개가 더 있습니다. 7개가 더 지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새로 지어지면 대략 한 5천만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매년 추가로 발생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빨리 줄일 수 있느냐는 게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숙제가 원전 문제입니다. 원전은 참고로 아시겠지만 이산화탄소를 직접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원전은 멀게는 체르노빌, 10년 전에 가깝게는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보셨던 것처럼 안전하게 관리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 안전도가 99.9%라고 하더라도 0.001%의 문제만 생겨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 자체로 매우 치명적이고 만에 하나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원전에서는 사용 후에 핵폐기물이 다량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이 다량으로 나오는 것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관리하려면 수십만 년이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리하는 것 자체를 지금 세계적으로 성공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원전과 석탄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최근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저 화면에 보시면 월성인데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뭔가 안전도를 높이려고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원전 사용 후 핵 폐기물을 보관하는 수조에 구멍이 뚫려 버렸습니다. 거기에서 8년 동안 소위 삼중수소가 넘쳐나고 있었는데 최근에서 쉬쉬하고 있다가 확인이 됐죠. 그만큼 관리하거나 이 사고가 나면 치명적으로 위험하다고 하는 게 원전이어서 우리가 탈원전, 탈석탄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죠. 이 그림은 뭔지 좀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인데요. 원전과 석탄은 대규모로 만듭니다. 대규모로 만들어서 고압 철탑에 얹혀서 송전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배전해서 가정까지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이제 소위 수직적 체계인데요. 저 왼쪽이 저 그림은 덴마크의 그림입니다. 덴마크 이 도시인데요. 1990년대에 덴마크도 저 왼쪽의 사진처럼 빨간 점이 있죠. 그게 주로 대규모 석탄 발전소 그림입니다. 저렇게 되어 있다가 최근에는요. 저 점점이 굉장히 많이 찍혀 있는 것처럼 작은 점들이 다 일종의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는 발전원들로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모습이 저런 거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이용서 시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광주 시민들이 150만의 광주 시민들이 모두 다 자기 집에 작은 베란다 태양광이나 옥상 태양광이나 혹은 새롭게 발전된 여러 가지 소규모 풍력이나 이런 것을 새롭게 달게 되면 아마 우리 광주의 모습이 저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됩니다.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개념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의 발전 방식은 대규모 원자력이나 대규모 석탄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대규모로 전송하는 체계였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그린 뉴딜을 통한 탄소 중립의 사회는요, 마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마을에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또 그것을 서로 연결하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고도의 소위 AI, 그러니까 디지털 요소가 결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요소들이 새롭게 결합이 되어야만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광주가 지향하고 있는 AI 중심 도시야말로 이 분산형 에너지 체계에 가장 적합한 도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 있는 새로운 영역이 하나 있는데요. 그 재생에너지와 함께 지금 세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새롭게 주목하고 있는 새로운 에너지는 그린 수소 영역입니다. 그린 수소는 잘 아시겠지만 일반 수소인데요. 수소는 우주의 탄생과 함께 우리 지구상에 가장 많은 에너지원입니다. 이 그린 수소가 주목받는 것은 이 재생에너지가 태양광 풍력인데요. 이 에너지는 그냥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간헐성 때문에 넘치기도 하고 부족할 때도 있는데요. 넘칠 때 어떻게 저장할 것이냐인데요. 그것을 주로 그린 수소로 저장했다가 전력으로도 수송으로도 산업으로도 쓸 수 있는 거여서 전체적으로 가면 대략 전체 에너지 한 20%는 그린 수소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게 세계적인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수송 분야 보시면요. 지금은 전기차나 수소차가 내연차, 그러니까 휘발유나 경유차보다 다소 비쌉니다만 대략 2025년 정도 되면 전기차와 휘발유차 내지는 경유차가 값이 같아지는 시기가 5년 있으면 옵니다. 그때 대략 시중에는 한 10% 정도의 전기차가 돌아다닐 텐데요. 아마 심리적으로는 2025년, 늦어도 2030년이면 전기자동차가 대세를 이루는 시대로 갑니다. 저 그래프는 블룸버그에서 작성한 그래프인데요. 대략 2040년까지 절반 정도의 전기차가 다닐 거라고 하는 게 현재 예측인데 아마도 2040년이면 거의 전체 시장의 현재 기준으로는 60 내지 70%까지가 전기차 내지는 수소차로 바뀌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맞냐 수소차가 맞냐 이런 논쟁이 한때 있었습니다.
대략 그 논쟁이 한 차원 지나니까요. 가까운 자가용은 전기차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좀 멀리 다녀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대형 트럭, 대형 버스 이런 건 수소차가 더 경쟁력이 있을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그린 뉴딜과 기후 위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항공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작년 재작년에 툰베리가 그 스웨덴의 기후 위기를 가장 걱정하는 상징적인 소녀이죠. 툰베리가 유엔에 가서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비행기를 타지 않고 무동력 요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넙니다. 비행기를 타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였죠. 그런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소위 그린 수소로 항공기를 만드는 게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대략 2030년이면 아마 지구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그린 수소를 연료로 한 비행기를 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요즘 배달을 많이 하는 오토바이도 마찬가지로 전기 오토바이로 바뀔 거고요. 지금 대형 유조선, LNG선 이런 것도 아마 그린 수소로 움직이는 그런 배가 2025년이면 상용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도대체 그럼 어떤 재원으로 할 거냐, 탄소세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이미 탄소세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거의 절반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요. 그 세금이 탄소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세금으로 거쳐서 주로 도로를 닦는 데 쓰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 세금을 이제는 재생에너지를 넓히는 데 써야 되는 게 우리의 숙제이죠. 산업 분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알만한 애플이나 구글이나 BMW나 이런 기업들이 다 재생에너지 100%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대한민국은 워낙 재생에너지 기반이 적다 보니까 아직 그렇게 하고 있는 기업들이 적었는데요. 작년에 대한민국의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LG에서 처음으로 우리 기업도 재생에너지 100% 기업으로 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최근에 광주에서도 그런 흐름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이 산업 영역에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것은 EU가 국경을 넘나들 때 탄소세를 적용하겠다고 하는 게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런 면에서 이 그린 뉴딜, 탄소 중립이 단순히 환경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산업을 살리느냐 마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건축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서 보면 광주에서 이산화탄소량의 거의 절반 정도가 건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은 75%가 이산화탄소를 건물에서 배출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제가 노원의 구청장으로 있을 때 지었던 이 건물인데요. 에너지 제로 주택입니다. 에너지를 최대한 절감하고 꼭 필요한 것은 지열이나 태양광으로 생산하는 새로운 주택 모델을 만드는 것, 그게 우리 광주의 숙제이기도 하죠. 모든 걸 새로 지을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리모델링해서 에너지를 최대한 아껴 쓰게 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에너지만 생산하게 하는 것, 그게 건축 분야의 중요한 숙제입니다. 농림축산 분야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이 영농형 태양광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광주에서도 일부 그 밭이나 농지들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태양광을 한다고 하면 아예 농지를 전용해서 태양광을 붙이기도 했는데, 새로운 모델은 농사도 짓고 태양광을 통해서 에너지 생산도 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모델들이 지금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돼지똥이나 소똥을 통해서 그거를 바이오 가스나 바이오 매스로 바꾸는 작업도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이 또 새롭게 주목해야 될 것은 박정희 대통령 때 산림 녹화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 산림도 30년이나 50년이 넘으면 나무도 나이가 들면 탄소 흡수를 못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나무들은 새로 감벌을 해주고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 하고요. 그런 나무가 일종의 탄소 통조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탄소 통조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새로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충남 홍성에 바이오가스 발전 시설이 새로 하나 생겼는데요. 여기는 이제 110톤 정도의 돼지 축사에서의 분뇨를 모아서
돼지 축사의 여러 가지 냄새 나는 것도 해결하고 거기서 생기는 전기는 그 인근의 주민들이 직접 이 에너지원으로 쓰고요. 거기서 생기는 열은 또 소똥을 말리는 데도 쓰이고 여러 가지 일종의 에너지 자립 모델의 핵심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거냐? 마을마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우리 광주에도 여러 자치구가 있는데 그 구마다 특성이 다른 것처럼 그 동네의 광주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시의원님들 그리고 그 동네 구청장님, 구의원님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우리 마을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의 절약과 생산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마을 주민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경제가 많이 활성화됐죠. 특히 그 과정에 일회용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일회용품을 어떻게 줄일 거냐? 그것도 굉장히 큰 숙제죠. 고래들이 먹는 것, 바다의 거북이 먹는 것, 알바트로스가 일회용품을 먹고 죽어가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고 우리가 굉장히 안타까워하는데요. 최대한 자원을 적게 쓰면서도 그 자원을 한번 만들어지는 것을 재사용하고 또 자연에 부담을 주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새롭게 접근해 가야 될 숙제입니다. 그런 탄소 중립 사회, 우리 광주가 2045년까지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그것을 광주 시민 K씨의 삶으로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잘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사는 주택은 소위 에너지 주택에서 살아야 하고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는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꿔야 되고요. 우리가 다니는 직장도 일종의 에너지 제로 개념의 그런 직장에서 소위 알리백 그런 직장을 다녀야 하고요. 우리가 먹는 식단도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유기농 식단으로 먹어야 되고요. 우리가 타는 비행기도 아마 조만간 수소 비행기가 현실화되면 우리가 이동할 때 해외여행을 할 때 혹은 출장을 갈 때 소위 부담 없이 출장을 갈 수 있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축사의 돼지똥이나 소똥도 충분히 에너지원으로 바뀔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의 우리 삶이 이 하나밖에 없는 지구 행성에 부담을 주지 않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더 행복하게 이웃과 함께 소위 정을 나누면서 새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게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이제 새로운 인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문제를 누가 할 거냐, 그게 우리로서는 가장 큰 숙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앞서 우리 이용섭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게 시장님 혼자서 혹은 구청장이 나서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에서 얘기했지만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쳐서 우리가 2045년까지 일종의 새로운 녹색혁명으로 가려면 그거는 인류 전체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선도해 나가야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 우리 광주 시민들은 5.18 때도 보여주셨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어려울 때마다 가장 앞장서서 새로운 민주주의와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실천해 왔습니다. 주민들이 먼저 내가 어떻게 에너지를 절약하고 또 가급적이면 석탄과 석유의 에너지가 아니라 소위 재생에너지 혹은 그린 수소의 에너지를 통해서 지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을까? 등등의 내용들을 이웃과 함께 같이 얘기 나누고 작은 실천이라도 불편하지만 실행해 나가고 그걸 마을 단위에서 또 구 단위에서 시 단위에서 해나간다면 저는 우리 광주가 지구사에 굉장히 의미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럽에서 소위 가장 환경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도시를 프라이부르크라고 합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세계의 환경 수도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죠. 만약에 우리 광주가 지금 이 3대 그린 뉴딜을 통해서 특히 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천 작업을 앞서 나간다면 아마 유럽에 프라이부르크가 있다면 아시아에는 광주가 있다. 이런 별칭을 새롭게 얻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에게 혹시 남아있는 시간이 5분? 5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행정학에서 가장 유행하는 얘기이기도 하는데요. 빅, 핫, 스몰 하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엇을 할 것인가는 크게 생각을 하되,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작게 하라는 건데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국가는 좀 더 중장기적인 계획, 그리고 사회가 크게 가야 될 방향을 정하는 일을 국가가 하되,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마을 단위에서 주민 자체의 역량을 모아서 마을 단위에서 실행하라고 하는 것이 요즘 세계 행정학계의 새로운 트렌드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 광주가 어느 것보다 그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동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인류사가 가야 될 방향이 코로나를 넘어서 기후위기를 막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고요. 세계가 모두 2050년까지 혹은 2045년까지,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큰 세계사적 또 국가적 과제라고 한다면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그야말로 작은 동네에서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작은 마을 단위의 태양광 협동조합을 만든 것을 통해서 그런 작은 실천들을 모으고 모아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이고 또 새로운 행정의 방향이고 주민자치의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광주가 이런 새로운 실천을 누구보다 먼저 실행해 왔고 굉장히 담대한 계획을 세워왔는데요. 그 계획들이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주도 면밀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 계획들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이 광주가 그야말로 빛고울 광주인 것처럼 태양의 도시이자 바람의 도시로서 에너지 자립을 가장 먼저 시행하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그린 뉴딜 그리고 그것을 통한 탄소 중립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고요. 이 탄소 중립은 말씀드린 대로 문명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명을 바꾸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 모범적인 광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저도 국회에서 이런 일을 해나가는데요. 특히 올해 2월 달에는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바꾸는 일을 하고요. 올해 2050년 전체 탄소 제로 계획을 세우는데 광주가 그런 대목에서 가장 앞서 나가길 바라고 저도 열심히 우리 광주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광주 3대 뉴딜 대강자 첫 번째 김성환 국회의원님의 강의 아주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현장에 모두 함께 계신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시민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데요. 지금도 보시면 수업하시는 내내 여기 화면에서 눈빛들이 굉장히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50분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질문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예슬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실까요? 네, 질문하시면 됩니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의원님 강의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그린 뉴딜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대체로 다 대부분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한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하면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가 굉장히 좀 급격한 변화를 겪는 일이기도 하고 또한 굉장히 장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세 가지 부분인 정책의 장기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민의 합의, 그리고 제도의 마련, 그리고 재정 확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안에 광주가 이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의원님. 네. 장기적인 걸로 가야 하는데 지금 올해 광주가 재정적으로 어떤 뒷받침을 할 수 있는지 그 뒷받침하는 사업으로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시네요. 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직 대한민국이 이 전체 분야에 대한 준비가 조금 이제 부족합니다.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굳이 비교하자면 유럽 국가들은 우리보다 한 100m 달리기 기준으로 한 20m 정도 먼저 지금 앞서가고 있고 이제 네. 우리는 막 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새롭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올 1년 동안 우리 광주 시민을 비롯해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시나리오를 새로 작성을 시민 참여형으로 해야 될 예정이고요. 네. 또 아직 관련 법규가 안 만들어져 있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소위 그린 뉴딜 기본 법도 만들어야 되고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 소위 휘발유 자동차를 만들었던 그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전기차나 수소차로 전환시켜줘야 되는 그런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것도 있어야 되고요.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전문 은행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일종의 기후 대응 기금 같은 것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게 대한민국이 올해 1년 동안 바짝 서둘러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올해는 광주와 대한민국 전체가 소위 이 탄소 제로로 가기 위한 실행 원년이다. 작년에는 이제 소위 선언을 한 해라면 네. 올해는 그것을 실행하는 계획을 전체적으로 짜야 되는 건데요. 대한민국이 무엇보다 잘하는 것은 남들이 안 가본 길도 이것이 옳다고 하면 그 두려워하지 않고 해온 그런 뭐랄까 새로운 도전 정신. 도전 정신이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재정은 생각보다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거의 세계가 굉장히 이 소위 수조 유로, 수조 달러를 투입해서 이 문명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대한민국도 국가 재정이 굉장히 건전한 만큼 이쪽 분야로 이제 새로운 물꼬를 틀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휘발유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내는 세금이 1년에 약 15조 정도 됩니다. 네. 그 15조 원의 80%를 그동안 소위 도로 닦는 데 써왔는데 그 예산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은 재생에너지를 만들거나 그런 이제 새로운 분야로 조금씩 이제 물꼬를 받고 나간다면 재정적으로 큰 부담 없이 대한민국이 이쪽으로 이제 전환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올 한 해 오늘 질문 주신 분과 함께 그런 걸 새롭게 함께 설계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거에는 이런 계획을 다 전문가 중심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네. 주민들의 참여가 많이 모자랐는데요. 올해는 특히 이 2050년 탄소 제로로 가는 새로운 설계를 일종의 국민들 참여 속에 해보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무엇보다 또 시민들의 참여가 가장 큰 역할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또 이런 강연도 마련을 하신 거잖아요. 마지막 질문,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아까 질문 못 받았던 신석기님한테 다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리신가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의원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기후위기 문제 그리고 그와 연결된 한국판 뉴딜 정책 등의 연관관계와 흐름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온실가스를 지금과 같이 배출하면 인류의 운명이 6년 11개월이 남았다라고 하셨습니다. 6년 11개월이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는 임계점이 된다는 의미인데 과연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일반 시민 그리고 정치권 그리고 지방 또는 중앙 행정에서 이를 인지하고 있는지 사실 네.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고요. 또 말씀하셨다시피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7기가 건설 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전 정권에서 승인났던 사업이라서 조금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어쨌든 한쪽에서는 기후위기를 이겨낼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한쪽에서는 석탄 화력발전을 짓고 과연 이러한 일관적이지 않는 정책들로 기후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지 사실 좀 의문입니다. 7년 안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줘야 하는데 네. 과연 우리가 그런 걸 할 수 있을지 우리의 뉴딜 정책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사실 의문스러운 부분이어서요. 이러한 부분에서 의원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아까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지금 1년에 대기 중에 내뿜고 있는 이산화탄소 총량이 7억 3천만 톤쯤 됩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2018년까지는 계속 늘어만 났는데요. 2019년, 2020년 들어서 다행히 꼭지점을 찍고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이 기후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 때문만은 아니고요. 우연적 요소가 좀 있습니다. 2년 전에 미세먼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죠. 네, 맞습니다. 그 미세먼지도 마찬가지로 석탄 발전이 영향이 큰데요. 중국 영향도 큽니다만. 그래서 미세먼지 소위 계절 관리제를 하면서 한겨울에 석탄 발전소 발전량을 줄였습니다. 그 영향이 좀 있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발전의 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대한민국도 드디어 이산화탄소 총량을 꼭지점을 찍고 이제 줄여나가기 시작한 이제 분기점이 되고 있는데 이걸 얼마나 빨리 줄일 수 있느냐가 큰 숙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것을 역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신규 석탄 발전소인데요. 네. 어떤 것은 이미 한 80~90% 이상 지어져 있고 어떤 것은 아직 이제 초기 단계에 있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민간 발전이다 보니까 함부로 또 이것을 폐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국회에서 에너지 전환 지원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게 지어지는 도중이나 혹은 운영 도중에도 필요하면 일정한 비용을 사전에 지불하고 그 에너지를 석탄을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필요한 재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30년 동안 이산화탄소 총량을 줄여야 되는데 최근에 거의 한 10년 동안 이산화탄소 증가율 세계 1등 국가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계에서 7번째로 이산화탄소 총량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 배출하고 늘어난 만큼 30년간 줄이는 속도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여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네. 그 일 역시 결국 우리 국민들의 참여, 의지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시기에 지도자의 이 명확한 리더십 이게 잘 결합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사람이 중간에 법 제도를 잘 만들어서 그 문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린 뉴딜 사실 우리 인류가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인데요. 그 첫 단추를 우리 광주시에서 함께 시민 여러분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점이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 어떠셨나요? 네, 보통은 이제 뭐랄까 청중들이 있고 네. 청중들과 같이 대화해 가면서 네. 강의를 주로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으로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생소한 감이 없지 네. 않습니다.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함께 빛고울 광주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장서서 그린 뉴딜의 모범 도시가 되어주시길 바라고요. 국회에서도 열심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강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 3대 뉴딜 대강좌 오늘을 시작으로 22일까지 총 10회 강연을 함께 하게 될 텐데요. 다음 이 시간은 김누리 중앙대 교수님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패러다임 전환이란 주제로 강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3대 뉴딜 대강좌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